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남긴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그의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땡땡 빌딩이라는 영문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그의 자필로 적은 것이 아니었고요. 유언장에는 여러 집원이 적혀 있었지만 각 집원은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집원들이었지 그가 생전에 자신이 살던 곳의 주소를 직접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유언장 중 자신의 주소만 없었던 건데요. 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완벽한 유언장에 고인이 살던 집 주소만이 없다. 네. 언뜻 주소를 안 쓴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민법 1066조 제1항에 보면요. 자필 증서로 유언을 남길 경우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 월일, 쓴 작성일이죠. 그리고 주소, 성명을 자서 그러니까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빠진 유언장의 효력이 실제로 문제가 됐는데요. 대법원은 주소가 빠진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자는 사실은 사망하면은 어떻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소가 없다고 해도 유언장이 이 유언한 사람의 평소의 뜻이고 유언장이라고 특정한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잡힌 유언장 쓰실 때, 일정한 것이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게 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듣고 있다고 답해 주세요. 여기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사고 대처 방법,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네. 전문 변호사시지만 네. 운전을 잘 못하신다면서요. 아이고, 예,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운전을 네. 잘하지 못하는데요. 운전은 성격인 것 같아요. 이제 공감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순발력도 좋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요? 네, 대신에 소송할 때는 그런 거보다는 지구력과 성실함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그 격한 공감대 네. 이런 건 또 제가 잘합니다. 네. 운전 못한다는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소송 잘한다 이 말 끝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운전은 못하는데 교통사고 사건은 잘하시는 우리 네, 정경일 변호사님과 자, 사연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년 전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동생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이 동생을 치였고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교통사고 충격 당시에 신호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확인되지 않으면서 가해 운전자는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선 더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재판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됐으니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며 보행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가해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이게 지금 판명이 안 되는 사안이군요. 네. 보통 예전에는 이와 같이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가 보편화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네.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사람들 진술에 의존한다 보면 뭐 사람들 말이야 오늘 내일 다른데 신뢰할 네. 수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 이런 일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작 중요한 것은 신호등의 신호가 무슨 신호이냐를 밝혀야 되는데 블랙박스나 CCTV가 그걸 정확하게 비추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불명인 사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소송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전에는 정말 사실관계 정리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관계가 뭐 했느냐. 하지만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정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실비율 판단이 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싸움이 예전에는 사실관계 정리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정리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과실비율 판단 10%냐 20%냐 30%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다른 뭐 변호사님들하고는 좀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10% 20%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뭐 주위에 지금 목격자도 없는 것 같고 네. 주위 차량도 없었던 네. 것 같고 이럴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행자가 바로 무단횡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럴 경우에 지금 보통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은? 민사재판에서 특히 민사재판 중에서도 교통사고 같으면 피해자를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법에 따른다면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본인이 뭐 차량 결함이나 주의임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신호 위반한 것에 대해서 검사님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못 밝혀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신호 위반이 아닌 것이 된 것일 뿐이고. 아, 형사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네. 민사로 네. 다시 돌아와서 판단한다면 결국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주의임을 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행자가 신호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으로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고 과실상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것을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형사재판과는 반대로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반대의 결과가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번 사건도 형사재판에서는 신호위반 아닌 것으로 판명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판명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도 네. 형사적으로는 지금 뭐 이게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민사에서는 오히려 운전자가 본인이 최대한 주의해서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네. 그러면 유족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판결이 정반대로 나와도 판사님들이 부담을 좀 적게 가지는 게 그나마 개인 대 개인이라면 사실 질사건을 이겨버린다든가 이러면 상대방이 또 피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민사재판은 보험사라는 또 보험의 네. 공익성도 있고 불의사고에 대해서 보전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네. 판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반대되는 판결을 많이 내고도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인데 맞습니다. 판결 결과가 달라요. 다른 거네요. 네. 형사와 민사가. 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변호사지만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이렇게 좀 약간 네. 매우 색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이걸 다른 분야 소송과 비교해 봤을 때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다른 분야 소송 같으면 사실 대법원 판결문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만 있으면 뭐 딴 거 안 해도 이 사건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교통사고는 대법원 판결이 많은 걸 말해주질 못해요. 과실 비율도 말해주질 못하고 뭐 사실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리보다는 그렇죠. 사고마다 다를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딱 맞아 떨어지는 대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도 대법원까지는 거의 가지 않고요. 2심에서 대부분 끝이 나고
인용을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 CCTV 인용이 대법원 판결문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일반 변호사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믿기지 못하겠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건 좀 이혼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저희도 네. 재산 분할 비율을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요. 사건마다 다르고 네. 그다음에 한 사건이라도 재판부 판사마다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사건이 그러니까 재판부가 100명이면 100가지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변호사님 그 대법원에서도 변론하고 그러시던데요. 네. 네, 방송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사마다도 조금 과실 비율을 달리 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판사님도 네. 한번 화해 공고 결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판결하기 전에 중간 형식의 그러니까 간략한 판결을 내리시는데 네. 그때 과실 비율을 했다가 뭐 또 상방이 이해하면 솔직한 판사님은 이야기하세요. 회의했는데 처음에 본인이 판단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하니까 양해를 바란다라는 말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변호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지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과실이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보셔야 되고 네. 또 형사사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개입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에 그걸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변호사가 아무래도 그 초동 수사에 네. 개입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민사교통사고만 잡고 있어서 안 돼요. 형사재판에까지도 직접 법정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저는. 네. 네, 거기에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지 또 민사재판할 때 그것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 2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민사에 갈 것까지 또 예정하고 형사에 대처를 하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변호사님 교통사고 관련해서 네. 꼭 강조하고 싶은 법률 정보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민식법이나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국민들분들 잘 알고 계시고 예. 그 외에 또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음주하고 무면허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대인에 대해서 300만 원, 대물에 대해서 100만 원만 내면 종합보험 처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 형사적으로 받는 건 변론을 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안 졌었는데 6월 달 종합보험이 약관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에 1억 그리고 대물의 경우는 5천만 원, 그 1억 5천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지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약간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음주나 뺑소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선량한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낸 돈이 그래도 뺑소니나 음주운전자의 손해보상금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중요한 또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